자, 이번 시간에는 그 디지털 정보의 표현이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과목이 요 내용 자체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우리가 컴퓨터 중에서도 특히나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측면, 굉장히 그 로우 레벨, 밑에 레벨의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좀 쉽게는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뭐 그 안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정말 속속들이 다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컴퓨터가 0과 1밖에 모르는 컴퓨터가 어떻게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원리 부분,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컴퓨터에서는 쓰는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위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위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용량, 크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첫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컴퓨터는 오로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0과 1밖에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초창기 컴퓨터가 진공관으로 만들어서 진공관에 불이 들어오면 1, 불이 안 들어오면 0, 이것만 인식을 하는 게 컴퓨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컴퓨터는 결국 이진법을 사용합니다. 오로지 0과 1이니까. 자, 우리 사람들은 십진법이라는 걸 사용하죠. 0서부터 9라는 우리가 십진법을 사용하는데 컴퓨터는 이진법을 사용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기 쉬운 십진법으로 좀 컴퓨터가 아예 처음부터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컴퓨터는 0과 1밖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얘를 기반으로 만들어야지 빠르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0, 1 개념의 이진법 형태대로 동작을 하지만 사람한테 보여줄 때는 어떻게 해요? 십진법 형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이진법으로 돌아가는 거 사람이 생각하는 십진법 요 사이에서 계속 바꿔주는 변환에 대한 이런 과정들이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0과 1만 알아듣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컴퓨터에서 우리가 단위를 얘기할 때 비트라고 하는 단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는 0과 또는 1, 딱 두 가지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거를 저희가 비트라고 하고, 그거를 가장 컴퓨터에서 단위를 쓸 때 최소 단위. 자, 그 다음에 요거를 8개를 묶으면, 비트를 8개를 묶으면 우리가 요거를 바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바이트. 그래서 8개의 비트가 모여지면 바이트다. 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쓰는 단위가 뭐가 있냐면 워드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 워드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단위예요. 워드.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단위가 커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발전을 보면 옛날에 보면 8비트 컴퓨터, 8비트 컴퓨터였다가 그 다음에 16비트 컴퓨터 나왔다가 그 다음에 32비트 컴퓨터 나왔다가 요즘에 64비트 컴퓨터가 나왔죠. 자, 그러면 각각에 붙은 그 비트의 의미가 뭐였냐? 결국 그 컴퓨터는 내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위가 8비트다. 지금은 64비트다. 라고 하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단위가 커지면 당연히 성능이 좋겠죠.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처음에 나왔던 8비트 컴퓨터 같은 것들은 거의 이제 안 보이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8비트 컴퓨터에서는 돌아가질 않아요. 성능이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용량의 단위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분 있으신 분들은 뭐 컴퓨터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32비트 컴퓨터 너무 느려. 용량이 안 돼. 나 64비트 컴퓨터 사줘.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 바이트, 워드라고 하는 이런 용량 단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용량 단위가 이번에는 실제 컴퓨터가 처리하는 단위만 있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저장할 때 자료의 크기 때도 요 용량 단위가 그대로 쓰여져요. 쓰여져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아까 비트 8개를 모아놓으면 바이트라고 했는데 영문자로는 대문자 B를 이용해서 크기를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딱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바이트가 1000개가 모이면 킬로바이트, 그래서 KB라고 하고요. 다시 킬로바이트가 1000개가 모이면 메가바이트라고 얘기해서 MB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메가바이트가 또 1000개가 모이면 기가바이트라고 해서 GB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가바이트가 1000개가 모이면 테라바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뭐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컴퓨터들 사줘 그러면서 나 몇 메가바이트니까 너무 용량이 적어. 몇 기가바이트가 필요해. 1기가짜리가 필요해.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드 디스크도 그렇고 메모리도 그렇고 이렇게 자료를 뭔가 처리를 하려면 커야 할 그 용량에 대해서 얼마만큼 큰 용량이냐라고 표현할 때 이와 같은 단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용량 단위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크기를 잘 보시면 항상 크기 자체는 2의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2의 제곱. 그래서 우리가 1000배 올라가는 것들은 보통 2의 10승이 되는 거죠. 2의 10승. 그 다음에 그게 또 1000배가 늘어나려면 2의 20승이 되는 거. 2의 30승이 되는 거. 이렇게 쭉쭉쭉쭉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량 단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2차원 방정식에 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제곱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용량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파일이라고 해갖고 문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음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미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영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자료들을 모아놓는 그 단위 자체를 우리가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일이라고. 자, 그러면 파일이라고 하는 단위 자체로 우리가 다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윈도우 탐색기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윈도우 탐색기 같은 것들을 하나 열어보면 여기서 용량 단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즉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 파일들의 크기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수업하고 있는 강의 영상에 보면 여러분들 수업하는데 지금 동영상들을 쭉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용량들을 보면 여기 보면 크기라고 하는 곳에 지금 뒤에 보면 KB라고 붙었죠. 그래서 이게 킬로바이트 단위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1000 하면 여기 그 콤마 있는 앞부분이 메가바이트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일들이 16메가, 187메가, 19메가라고 하는 이 파일의 크기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크기를.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저는 이제 C 드라이브라고 해서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그 하드 디스크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속성을 한번 딱 눌러보면 여기 보면 여기에 223 기가바이트 총 용량이 이만큼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량들을 빼서 실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223기가바이트라고 나오는 것이고, 원래 물리적인 크기는 256기가바이트입니다. 256. 그래서 이건 다 2의 제곱 형태대로 다 표현되는 이런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용량 단위로 우리가 쓰고 있는 패킷이라고 하는 또 용량 단위를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접하기보다는 보통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전송이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송수신하면서 날아다녀요. 날아다닐 때 일정한 크기로 파일이 크면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보냅니다. 잘라서 보내는 그런 형태대로 이루고 있는데 그때를 우리가 또 패킷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또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기, 즉 용량에 대한 부분을 단위를 얘기하게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속도의 단위를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속도의 단위는 일단 헤르츠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 헤르츠라는 얘기는 뭐 우리 많이 들었죠? 헤르츠라는 거는 원래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 말로 얘기하면 주파수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자체는 뭐냐면 1초 동안 몇 번 진동을 하느냐가 헤르츠예요. 1초 동안 몇 번 진동을 하느냐. 자, 그래서 이 헤르츠로 측정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목소리, 우리가 들리는 소리, 그죠? 이런 것들도 다 1초에 몇 번씩 진동을 해요. 그래서 소리에 대한 부분도 헤르츠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부분에서도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자, 우리 보면 집에 들어오는 전기가 뭐죠? 교류가 들어와요. 교류. 그 다음에 교류가 들어오는데 교류는 어떤 특성이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전기 교류에서 쓰이는 헤르츠는 어떤 단위냐? 1초에 몇 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느냐라고 하는 단위를 쓸 때 우리가 헤르츠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대부분 전격 전압 220볼트에 60Hz 이렇게 들어오죠. 60Hz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오는 전기에 얼마만큼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느냐. 결국 걔를 진동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니까 그때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방송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방송에서도 뭐 FM 라디오 들으면 뭐 몇 메가헤르츠 뭐 무슨 방송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때도 방송 주파수에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무선 통신에서도 또 많이 씁니다. 우리 뉴스에 보면 뭐 몇 기가 헤르츠 초고속 무선 통신의 통신사들이 내가 얼마만큼 돈 내고 그 무선 통신 대역폭들을 쓰는 권리를 가져가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사용할 때 헤르츠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에서도 이 헤르츠 단위를 씁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쓰는 단위를 이제 어떤 원리를 쓰게 되느냐? 모든 컴퓨터에는 즉 디지털화되어 있는 기기들에는 다 전자적으로 시계가 있어요. 시계. 그래서 시계라고 하는 이놈이 틱, 틱, 틱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일정한 주기적으로 계속 얘가 신호를 발생을 시켜요. 탁탁. 마치 우리 음악을 하면 왜 지휘자가 박자를 맞추죠. 박자를 맞추듯이 컴퓨터에 있는 모든 부품들이 그 시점에 맞춰서 딱딱 동작을 하는 것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이 시계에서 계속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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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하고 클럭 틱이라는 것을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그 주기에 맞게 컴퓨터에는 여러 개의 부품들이 같이 동기화가 되면서 짝짝짝짝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움직이게 돼요. 자, 이런 원리로 컴퓨터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헤르츠는 가장 중요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CPU라고 하는 중앙 처리 장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1초에 내가 처리를 할 수 있는 틱틱틱틱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처리하겠죠? 그죠? 많이 처리하겠죠? 그 다음에 적으면 늦게 처리할 거고. 그래서 CPU도 가격이 높으면 CPU의 성능을 볼 때 몇 얼마 헤르츠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요. 딱 표기가 되는데 그 헤르츠에 있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능도 좋고 가격도 비쌉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헤르츠는 CPU의 성능을 우리가 체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CPU 말고도 뭐 여러 곳에서 이제 동기화해서 같이 진행할 때, 즉 클럭 틱에 맞추어서 동작을 할 때 다 영향을 받지만 또 특히 모니터, 이 모니터에 보면 1초에 몇 번 이 화면을 그리느냐. 이때도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사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니터의 주사율.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모니터들은 60Hz예요. 보통 화면에 나오는데 이런 화면에 나오는 그림, 이제 그림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요. 보여 있는데 60Hz라고 되어 있는 이 모니터는 어떻게 하는 거다? 여기다가 화면을 60번을 그리는 거예요. 1초에. 1초에.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고화질로 그다음에 굉장히 정밀하게 만약에 그려야 하는 경우에는 이 모니터에 들어가는 주사율도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표현을 할 때도 우리가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터넷에서 파는 모니터의 규격을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당연히 이런 헤르츠가 높으면 주사율의 헤르츠가 높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사례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모니터들 보면 여기 모니터에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자, 여기 쭉 보면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요. 75Hz. 자, 75Hz. 자, 요 모니터는 1초에 75번에 걸쳐서 화면을 그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려준다는 의미고, 자, 가격, 뭐,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네요. 비싸지 않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가격대를 제가 높은 가격순을 한번 볼까요? 자, 높은 가격순을 한번 보면, 이건 사이즈가 커서 그런 모양이구나. 이거는 굉장히 가격이 큰데 얘는, 그냥 이건 특수한 건가 보네. 이거는 60Hz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31인치인데도 가격이 비싸네요. 위에 거는 추천이었네. 자, 여기 보니까 500만 원짜리 모니터 있어요. 120Hz입니다. 그러니까 620이 두 배, 두 배 정도 더 그려주니까 훨씬 영상 자체가 더 선명해지고 이러겠죠? 그죠? 자, 그래서 모니터의 성능을 볼 때도 뭐 모니터는 당연히 크면 클수록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을 그려주는 이 헤르츠 얼마만큼 자주 그려주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헤르츠는 이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속도의 단위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컴퓨터는 이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이제 전송을 하는 전송 속도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PS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1초 동안 보낼 수 있는 비트가 몇 개가 되느냐. 이걸 이야기를 해요. BPS. 자, 그래서 만약에 요 10메가바이트인 파일을 10메가 BPS 네트워크로 전송을 하면 몇 초가 걸릴 거냐? 자, 여기 단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메가바이트라고 했으니까 B는 바이트를 얘기하고요. 소문자 B로 되어 있는 건 비트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 대문자 B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비트가 8개가 모인 게 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8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내려면 계산적으로는 8초가 걸려요. 8초 정도가 걸려요. 자, 근데 통신을 하려면 부가적인 정보들이 더 딸려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한 1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집에서도 이제 다 인터넷들을 다 사용을 하시죠. 인터넷들을 다 사용하시면 뭐 와서 맨날 우리 인터넷 얼마 내시면 100메가 bps 인터넷 회선 속도에 뭐 1기가 회선 속도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요 URL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보니까 이제 통신사에서 자기네들이 설치할 때 요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예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 인터넷 할 때 100메가 기준은 22,000원이고 500메가는 33,000원이고 1기가는 38,000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얘기할 때 뭐냐면 인터넷에 대한 속도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사용량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인터넷을 회선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마음대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많이 내야 되겠죠. 물론 뭐 보니까 무제한 개념으로 해서 가격을 정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나는 고속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데이터량은 난 적으면 돼. 라고 하면 적은 데이터량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통신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뒤에 가면 이건 다 얘기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통신사들 들어가면요. 다 통신사 회원 가입하고 들어가시면 내가 쓰고 있는 데이터량이 얼마인지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과다하게 이걸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통신사한테 내가 쓰지도 않는데 돈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되겠죠. 그래서 통신사에 얼마만큼 내가 지금 인터넷 회선을 쓰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속도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빠른 속도일수록 지금 보면 1기가 bps라는 게 제일 빠른 거죠. 그죠?
내가 빠른 인터넷 속도를 원한다라고 하면 빠른 속도를 내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전에 내가 사용했던 데이터량이 얼마지? 라고 보시고 그 데이터 사용량에 맞게 나는 데이터량 얼마만큼만 나 사용할래 라고 선택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내가 사용하는 만큼의 돈만 지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모르시면 좀 통신사가 와서 뭐 속도 빠릅니다 막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뭐 데이터량도 많이 웬만하면 이제 많은 데이터량을 쓸 수 있는 것들을 판매를 해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쓰시면 어떻게 돼요? 그걸 돌려서 다른 쪽으로 또 쓸 수 있죠. 자기네들은 남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집에서 인터넷 쓰실 때도 요 내용들을 잘 보시고 나한테 꼭 필요한 만큼만 내가 요금 지불하시고 알뜰하게 그렇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건 생각보다 많은 그 일반 가정에서 과다하게 돈을 내고 계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을 내가 쓰면 데이터를 얼마만큼 썼는지 이것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확인하셔서 내가 쓰는 만큼만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 RPM이라고 하는 단위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을 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어요. 거기서 읽어낼 때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읽어내느냐라는 것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단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진법에 대한 얘기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컴퓨터는 0과 1밖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진법을 사용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인간이 사용하는 것은 십진법이기 때문에 항상 이진법과 십진법 사이에 변환하는 부분들이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계산해서 하실 필요도 없고요. 컴퓨터 내부에서 이렇게 동작을 한다 정도만 개념적으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십진수 237이라면 결국 요 1에 대한 자릿수는 10의 0승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10의 1승이 되는 거고. 요거는 100자리에 해당되는 것은 10의 2승이 되겠죠. 그죠? 제곱에 대한 개념으로 십진수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우선 먼저 이진수에 뭐 111011011이라고 이진수가 쫙 나와 있으면 얘는 뭐다? 요 자리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런 식으로 숫자가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2의 제곱 형태들을 십진수 형태대로 쫙 풀고 얘네들을 다 더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진수가 십진수로는 237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알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을 할 때는 어떠냐? 자, 이거는 십진수를 계속 2로 나누어요. 2로 계속 나누어서 나눌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나눕니다. 계속 나누어서 요거를 순서를 밑에서부터 쭉 요렇게 쓰게 되면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십진수 237이 이와 같은 이진수 값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뭐 지금 말씀드린 이진수와 십진수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컴퓨터 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니까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십진법으로의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동작한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좀 16진법이라는 것을 또 컴퓨터 자체보다는 우리가 좀 사람이 활용하기 위해서도 또 사용을 해요. 근데 주로 누가 16진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하냐? 주로 개발자들이
내용들을 봅니다. 일반인들은 뭐 16진법으로 되어 있는 이것들 볼 필요는 거의 없어요. 자, 근데 왜 그러면 개발자들이 16진법을 좀 사용을 하고 좀 보려고 하느냐? 자, 이진수로 되어 있는 것들은 너무 개수가 많죠. 그 이진수를 가지고 뭔가 해독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좀 현재 이진수로 되어 있는 이거의 의미를 좀 특히 사람 중에 개발자가 잘 찾기 위해서 얘를 16진법으로 좀 16진법으로 바꿔서 좀 개발자가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6진법이 표현되는 숫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10진법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죠. 자, 16진법이니까 어때요? 우리가 한 자리로 뭔가 숫자를 표현해야 되니까 결국 여기에 뭘 쓰냐면 A, B, C, D, E, F라는 것을 숫자로 사용을 해요. 숫자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6진법으로 해서 사용할 때 어떻게 하냐? A, B, C, D, E, F는 10진수의 10, 11, 12, 13, 14, 15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십진법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걸 보면 되게 헷갈리죠. 이게 무슨 숫자야? ABCD가 막 나오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뭐 개발자들은 다 익숙하게 이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법에 대한 뭐 변화는 마찬가지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거는 여기다 이것도 16진법이니까 한 자리는 첫 번째 자리는 16의 0승이 될 거고 그다음에 10의 자리는 16의 1승이 될 거고 이런 개념으로 진법 계산들이 이루어지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자들이 좀 더 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니까 이진수 자체의 의미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라고 사용하는 게 16진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6진법에 대한 개념으로 좀 활용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 옛날에는 다 흑백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다 컬러로 나오죠. 컬러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컬러로 보이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삼원색이죠. 빨간색, 그다음에 파란색, 녹색. 그죠? RGB.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요 형태 세 가지 색으로 조합을 해서 컬러를 만들어내요. 컬러로.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데이터들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게 컬러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보면 한 번은 레드, 빨간색이 한번 샥 그리는 거고요. 또 한 번은 그린, 녹색이 한번 샥 그리는 거고요. 또 한 번은 블루, 파란색이 한번 샥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따로 세 개의 값들을 항상 쌍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컬러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컬러로 표현할 때 값들을 전부 다 실제는 16진법 값으로 갖고 있겠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이런 컬러를 가지고 뭔가 색에 대한 값들을 조정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가 할까요?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아니면 뭐 일반이지만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포토샵이나 이런 거 만질 줄 아는 사람들이 할 때, 아, 요 색에 대한 자체를 막 바꾸고 싶을 때 좀 사용을 하세요. 사용하는데, 이분들한테 16진법으로 뭔가 막 표현하는 부분을 가지고 막 하라 그러면 또 너무 어렵겠죠.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10진수 값으로 0부터 255라고 하는 색의 표현에 대한 값들을 쫙 이렇게 할당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3원색이니까 곱하기 3이 되겠죠. 이런 값으로 이 색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간단한 것을 제가 파워포인트에 있는 도형 색에 대한 부분 갖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요거 갖고 바로 한번 할게요.
자, 여기다 제가 도형을 동그라미 하나 갖다 놓을게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도형 서식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기 채우기. 자, 채우기 들어가니까 여기 단색 채우기에서 요 파란색이 표현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다 다른 색이라고 하는 얘를 딱 선택을 하면,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표현된 색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색이 빨강, 녹색, 파랑. 이렇게 해서 값들이 있죠. 요게 0부터 255까지 색의 표현을 하고 있는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빨강을 한번 올려볼게요. 빨강을 쭉 올리고, 그 다음에 녹색을 올리고, 자, 아니면 여기서 찍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지금 숫자의 값들이 막 바뀌죠? 그죠? 숫자의 값들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빨강, 녹색, 파랑에 대한 이 값들을 어느 정도 외우고 있어요. 그걸 외우고 있어서 정확한 여기서 어느 색을 딱 넣겠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여기다가 빨강 숫자 얼마, 그 다음에 초록 얼마, 파랑 얼마라고 해서 숫자를 넣어서 정확한 그 색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을 보면 만약에 여기다가 만약 0이다. 0, 0, 0. 자,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000으로 표현되는 게 여기 보면 검정색 나왔죠? 다 000 있으면 검정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 255 최대값 다 주면 255, 255 다 주면 색이 뭐예요? 하얀색이 됩니다. 하얀색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값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숫자 값으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어서 컴퓨터의 데이터 표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0과 1밖에 못 알아듣는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숫자밖에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문자도 있고 숫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도 있고 그죠? 음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데이터 표현. 이거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는 데이터 표현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숫자로 우리한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숫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 정수와 실수, 소수점 있는 실수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숫자로 표현하는 부분들은 우리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색에 대한 표현을 했듯이 색에 대한 표현을 했듯이 우리가 보여지는 이미지, 영상, 그다음에 뭐 음성 이런 것들도 다 숫자로 표현이 돼요. 내부적으로는. 자, 그다음에 또 불리언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참이냐 거짓이냐 요거를 나타내는 부분이 또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람은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부분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컴퓨터 내부적으로 가면 또 이게 숫자가 돼요. 숫자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숫자의 표현을 보면 정수가 있어요. 정수는 우리 뭐 산수 시간, 수학 시간 이때 배운 게 양의 정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고 이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양의 정수나 0은 앞자리의 비트가 0입니다. 그다음에 음수인 경우에는 1이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수점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소수점은 이제 처리를 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큰 숫자나 굉장히 적은 숫자를 표현하는데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개발한 컴퓨터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막 연구를 해서 아,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부동소수점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예를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0.06263이라고 하는 숫자를 표현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면 소수점을 일단 없앱니다. 소수점을 없애고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를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0.0263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점이 이렇게 커져야 되겠죠? 커져야 되니까 263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곱하기 10의 4승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십진법이니까. 만약에 굉장히 적은 숫자면 10의 마이너스 제곱을 또 해줘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표현을 해줘서 앞에 소수점이 없이 만들어준 거를 우리가 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십진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10을 미시라고 얘기를 하고 요 위에 제곱해서 올라가는 부분을 우리가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다 여기다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여기에 가수라고 만들어 놓은 놈을 여기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10의 제곱에 해당되는 것을 지수라고 해서 여기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부호. 아까 부호가 양의 정수나 0이면 제로를 집어넣고 만약에 음수면 1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호에 대한 부분을 저장을 해서 숫자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 방식이다 보니까 얘를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좀 굉장히 정확하게 숫자가 소수점 0.0000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버리면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리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를 표현하는 참거짓. 그래서 우리가 참은 컴퓨터는 1을 참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은 0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자에 대한 표현도 해야 되겠죠. 영어라고 하면 A, B, C, D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다 숫자로 얘를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뭐 A라고 하면 65라고 하는 십진법으로 얘기하는 65라고 하는 값들을 갖다 집어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십진법의 숫자와 영어의 문자를 컴퓨터로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초창기에 이 컴퓨터는 영어권 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숫자와 특수문자와 알파벳을 이 7개 비트로 다 표현을 해서 처음에 사용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이진법으로 쭉 나와 있는데 요거를 십진법으로 계산할 때 십진법으로 계산할 때 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에 대한 값들이 쭉 들어가는 거고 뒤로 가게 되면 여기 보면 지금 아까 16진법 제가 얘기를 했죠. 사람 개발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값들을 보면 0은 30, 1은 31, 2는 32 이런 식으로 값들이 쭉쭉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파벳으로 가면 A는 41,
뭐 F는 46이라고 하는 16진법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뭐 2진법, 8진법, 10진법, 16진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값들로 쭉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얘를 아까 영어권에서 만들어낸 표준 코드라고 해서 아스키 코드라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아스키 코드 값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다 정의를 한 것입니다. 요 값으로 컴퓨터가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영어권만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 자체가 영어만 있는 게 아니죠. 알파벳만. 우리 한글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세계 각 나라의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문자들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표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전 숫자와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들을 다 한번 표현해 보자.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자릿수가 16비트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만 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비트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자 플러스 숫자까지를 싹 표현한 게 바로 유니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되는지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16진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16진법으로 총 4자리 16진법이 있으면 16비트로 표현 가능하니까 여기 보면 1이라는 거는 16진법으로 0031이 바로 1에 대한 표기고요. 그다음에 A에 대한 표현은 0041이 A에 대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판에다가 A를 딱 치게 되면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첫째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16진법으로 0041이라는 값이 내부적으로 변환이 돼서 그리고 실제 또 얘가 움직이게 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쫙 처리가 되는 형태대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영어권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 한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한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아까 제가 요거 다 16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16진법으로 AC00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한글에 달을 표현해주는 내부적으로 16진법 코드 값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글에서 쓸 수 있는 경우수. 근데 쭉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한글 문자도 굉장히 많죠. 그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신조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던 갑자기 한글의 표현들이 막 생기죠.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수를 쫙 해갖고 다 이것들을 코드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코드, 코드로 쭉 만들어 놓고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을 이와 같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16진법의 숫자 값으로 바꾸어내는 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연산과 논리 게이트라는 것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컴퓨터 하드웨어에 얘는 결국 0과 1밖에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얘가 우리가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하고 만들어내는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라는 것을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하드웨어가 그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인간이 쓸 수 있도록 또다시 소프트웨어가 더 추가적으로 기능을 동작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은 하드웨어 입장, 하드웨어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특히 CPU라고 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컴퓨터가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요. 근데 우리가 계산의 기본은 사칙 연산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요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수식을 할 때 우리 다 수학 시간에 다 배웠을 텐데 연산을 하게 되면 연산을 하기 위해서 연산자와 피연산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 배우셨을 거예요. 다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5 곱하기 3이라고 하는 이런 수식이 있다면 이때 연산자는 곱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피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의 대상이 되는 5와 3을 우리가 피연산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컴퓨터에서 연산할 때 이꼴, 간냐라고 하는 이꼴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수나 수학에서 이꼴이라고 하는 거는 같냐라고 물어볼 때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산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집어넣을 때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 수학이나 산수에서는 두 가지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컴퓨터는 얘를 연산자로서는 얘를 좀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꼴이라고 얘기하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 집어넣는 대입연산자라고 해서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같냐라고 물어볼 때는 보통 이꼴을 두 개 있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같냐라고 물어볼 때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계산을 할 때 이제 연산자에 대한 우선순위는 우리가 보면 일단 산수 시간에도 그렇죠. 우리가 항상 먼저 곱하기와 나누기가 먼저 하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중에 하잖아요. 자, 그래서 컴퓨터가 동작할 때도 이 우선순위를 똑같이 적용해서 지킵니다. 똑같이 지키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우선순위가 또 조금 더 제일 높은 놈이 하나 있는데 얘가 뭐냐면 실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라고 하는 부호연산자라는 것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얘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 순서를 가지고 얘가 수식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의 4층 연산은 실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동작하냐? 컴퓨터는 덧셈밖에 못해요. 덧셈밖에. 이진수를 가지고 덧셈밖에 못합니다. 얘는. 우리가 인간처럼 뺄셈, 곱셈, 나눗셈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컴퓨터를 가지고 사칙 연산을 하게 만드느냐?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덧셈에 대한 거는 뭐 우리가 이진수라고 해도 동일해요. 그죠? 더해서 0 두 개 들어오면 0이고 1이나 0이 들어오면 1이고 1이 들어오면 0이고 1이 올림이 돼야 되죠. 그죠? 한 자리를 올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사칙연산은 기본적으로 얘가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뺄셈. 뺄셈은 어떻게 하느냐? 뺄셈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요게 이제 예제인데 7이라고 하는 것을 이진수로 만들면 111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표현을 하면 100인데 마이너스니까 앞에 부호인 1이라고 하는 음수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뺄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두 개를 더해버려요. 요거 세 자리를 더해버려요. 더해버리고 더해 더해버리고 더한 값 중에서 이제 올림에서 나오는 값들이 나오잖아요. 얘를 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이진수로 뺄셈이 되는 거예요. 뺄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컴퓨터 만든 과학자들이 많이들 연구를 한 거죠. 연구를 해서 야, 컴퓨터가 어떻게 뺄셈을 하면 되지? 라고 연구를 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발견을 한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진수에서 뺄셈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뺄셈은 이렇게 동작을 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곱셈은 어떻게 하냐? 아주 단순 무식합니다. 곱셈은 곱하는 횟수만큼 그냥 더해버려요. 더해버려요. 그죠? 더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횟수만큼. 만약에 곱하기 2 했으면 두 번을 더하면 곱하기 2 한 거하고 동일하잖아요, 값이. 자,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은 어떻게 해요? 나누는 수만큼 계속 빼줘요. 계속 빼줘요. 빼줘서 그 숫자가 나누는 숫자보다 크면 무조건 빼주는 거죠. 빼주는 이런 형태로 나눗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를 동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수학에는 없던 내용들인데 이 논리연산자라고 해서 즉 참과 거짓이냐라는 것을 판정해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리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고등학교 때 무슨 컴퓨터 정보 과목이나 아니면 어, 옛날 같으면 그 뭐죠? 그런 거 나오기 전에는 우리 무슨 과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과목에서 참거진 뭐 이런 것들을 했,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논리 연산자에 대한 부분이 딱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AND라고 하는 연산자는 두 개가 참이면 참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이게 이제 AND 연산자예요. 즉 0과 1이 들어오는데 둘 다 일일이 들어오면 1이 나가고 나머지 것들은 다 0인 거예요. 이게 엔드 연산자라고 해서 컴퓨터가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화 연산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두 개가 다 참이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인 거죠.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들어오면 얘가 1이 나가는 거고 둘 다 0이 들어오면 0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동작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굉장히 그 컴퓨터 그 개발하는 이런 과학자들이 고민하고 수많은 연구 끝에 아, 이게 필요하다라고 발견한 게 바로 XOR, 익스클루시브 OR라고 하는 연산자인데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게 만드냐면 두 개가 다르면 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참거짓이 들어오면 참거짓이 들어오게 되면 참이 되는 거고 만약에 참이거나 거짓이면 거짓이 나갑니다. 자, 이런 동작 원리로 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엑소와 연산자는 굉장히 컴퓨터 내부적으로 오면 동작을 하는 데서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엑소와 연산자를 만들어내기 전에는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수학에서 엔드나 오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 엔드 연산자나 오화 연산자는 굉장히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전기 신호를 갖고 하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었는데 이 엑소와 연산자인 경우에는 전기 신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내용하고 굉장히 좀 다른 형태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발견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컴퓨터에서 또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낫 연산자입니다. 참이 들어오면 거짓이고요. 거짓이 들어오면 참이에요. 반대로 하는 연산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러면 연산자를 가지고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으로 뭘 만들었느냐? 논리 게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논리 게이트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초창기에는 이 논리 게이트 아까 AND냐 OR냐 익스클루시브 OR 그다음에 NOT 이렇게 0, 1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다 어떻게 제어를 했냐면 초창기 컴퓨터에서는 다 그거를 진 공간을 놓고 있어요. 진 공간에 들어가는 선 두 개, 선을 집어넣고 하나는 전기를 다 넣을 수도 있고 한 개만 넣을 수도 있고 두 개 다 안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조합을 가지고 얘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진 공간은 크기가 크죠. 그죠? 적어도 한 손가락 마디 한 두 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진 공간은. 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전자공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트랜지스터라는 것을 개발을 해냈어요. 그래서 뭐 초기 트랜지스터는 막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로 컸는데 이제는 막 전자공학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아졌어요. 작아져서 이런 것들이 컴퓨터 내부에 안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트랜지스터들이 컴퓨터 안에는 막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좀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ND 볼까요? AND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OR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OR 자체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다 선 하나 더 끈 OR에다가 이렇게 선 하나 더 끈 걸로 표현하고 not은 이렇게 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동글뱅이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앞에 n 붙은 것들은 여기다가 다 동글뱅이 시도의 반대로 들어오는 0이면 1로 바꾸고 1이면 0으로 바꾸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논리 게이트에 대한 표기법을 이제 회로들 막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사람이 알도록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자라고 규약을 정한 거예요. 정해서 요거를 의미 자체는 입력이 들어오는 0과 1을 표현하는 거 두 개가 들어오면 나가는 거는 한 개다. 나가는 거는 한 개, 0이나 1을 출력으로 내보내는 이런 형태가 논리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요거 하나들이 전부 다 직접화되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으로 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논리 게이트는 지금 설명드렸듯이 입력으로 0과 1이 딱 들어오게 되면요. 대신 두 개가 들어오겠죠. 두 개가 들어오면 표현할 수 있는 조합은 네 개의 경우수가 들어올 거고요. 들어오게 되면 한 개의 0이나 1로 출력을 해주는 게 이 논리 게이트예요. 자, 그러면 이 논리 게이트를 가지고 컴퓨터에 회로 설계를 하려니까 이거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걸로 0, 1로만 되는 걸 가지고 뭘 만들려니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회로도라는 것을 또 많이들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회로도. 그래서 회로도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회로도를 가지고 다시 CPU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해요. 이런 방식으로. 마치 부품을 가지고 계속 조립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듯이 이 회로에 대한 설계도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그 만들어진 회로도에 따라서 컴퓨터들을 제작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드웨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회로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있었던 우리 덧셈을 해주는 것들을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럼 이 회로도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대표적인 것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 가상기인데 덧셈을 해주는 건데 반가상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 반가상기니까 완전한 가상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올림을 해주는 거는 빼고 그거 처리는 빼고 순수하게 덧셈만 해주는 가상기를 만들어 주는데
자,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자, 올림은 그냥 올리는 것만 해주고 완벽하게 밑에서 올라오는 것까지 처리를 못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AB가 들어오면 익스클루시브 OR라는 것은 순수하게 덧셈만 해주는 기능은 얘가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올림을 해줘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AND라고 하는 요 논리 게이트가 올림을 담당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제 한번 볼까요? 자, AB에 들어오는 요 값이 0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상기의 익스클루시브 오하니까 요 놈이 같으니까 당연히 0이죠. 그 다음에 10이 들어오거나 0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르니까 익스클루시브 오하니까 11이죠. 자, 그러니까 두 개 더해준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11이 들어왔어요. 자, 11이 들어왔으니까 익스클루시브 오하는 0이에요. 같으니까 0이죠.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한 자리에 있어서 이진수 한 자리에 있어서 덧셈은 그냥 이 익스클루시브 오아라는 놈이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요 두 숫자를 받은 요 end는 뭐 하느냐? end는 올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일일이 들어올 때는 올림에 대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림에 대한 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진수로 딱 보면 0, 1, 1이고 요 경우에는 1, 0이라고 하는 이진수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 가상기 중에서도 반가상기니까 얘는 이진수 하나만 있을 때는 얘가 뭐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이진수가 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자리가 있겠죠? 여러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처리를 해주려니까 이제 요번에는 전가상기라고 해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줘서 여기서 올려주는 밑에서도 올라올 거고 밑에서 올라오는 올림도 있고 내가 올려주는 올림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처리를 하는 한 자리 처리하는 전가상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일일이 다 표현을 하니까 너무 많겠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되는 요 박스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약자는 help adder예요. 반가상기다 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하드웨어 설계하는 전자공학에 있는 친구들은 HA다 그러면 저거는 반가상기다. 그래서 반가상기 안에는 이렇다라는 것을 벌써 알고 회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한 자리밖에 처리를 못하는 놈이잖아요. 그럼 요번에는 이진수 4비트, 4비트를 처리를 하는 덧셈과 뺄셈을 처리하는 회로도예요. 자, 그래서 요 회로도에서는 지금 보면 계속 풀 애더, 전가상기예요. 전가상기 표현이니까 여기는 요 박스 하나가 여기 가면 의미 자체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얘 통째로 얘가 여기에 보면 요 박스 하나로 지금 표현이 됐어요. 표현이 돼서 여기서 들어오는 값들을 실제 다 하나씩 처리를 해주면서 올림 형태대로 하면서 최종 결과 값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는 실제 출력에 대한 값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신호, 덧셈이냐 뺄셈이냐라고 하는 신호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서 덧셈과 뺄셈을 얘가 해줄 수 있는. 근데 뭐만 어디까지 해줄 수 있다? 4비트 0과 1로 표현하는 네 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놈의 덧셈과 뺄셈을 해줄 수 있는 회로들. 자, 그럼 뭐 이런 간단한 것만 있는 게 있냐? 아니요, 굉장히 복잡한 회로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뭐 멀티플렉스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개의 0과 1이 들어오는데 얘를 출력으로 한 개만 나가게 하는 것. 이걸 뭐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또 회로도고 또 한 개가 들어왔는데 여러 개로 내보낼 수 있는 출력값을 내보낼 수 있는 거를 디멀티플렉서라고 하는 또 회로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또 플립플롭이라고 해서 순차 논리 회로. 여기서 뭔가 순차적으로 앞에 있는 값을 가지고 이어받아서 뭔가 처리를 해줄 때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회로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내용은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좀 보여드린 거고요. 수많은 회로도들이 존재해요. 수많은 회로도들이. 그래서 그 수많은 회로도를 가지고 결국은 CPU를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제로 나와 있는 이게 뭐냐면 인텔에서 만드는 4비트짜리 CPU입니다. 4비트를 처리할 수 있는 아까 용량 단위에서 제가 8비트 있었고 16비트 있었고 32비트, 64비트 막 얘기를 했죠. 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지 않는 정말 연구 단계에 있었던 과거에 처음에 옛날에 나왔던 4비트짜리를 처리할 수 있는 CPU를 회로도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복잡해 보이죠? 많이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복잡도는 뭐 제가 봐서는 64비트나 32비트 이런 정도로 올라가면 CPU의 이 회로도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현재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 설계도 자체는 그 기업의 정말 정말 중요한 영업 비밀입니다. 이거 다 오픈되면 다 따라 할 거잖아요. 그죠? 다 따라 할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대비로 비밀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참 해독도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는 전부 다 칩이라고 하는 곳에 다 안으로 숨겨서 이렇게 막 집어넣어 버려요. 숨겨서 다 집어넣으니까 걔를 보고 해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해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해독이 안 되도록 계속 자기네들이 만들어 놔야지 자기네들이 독점적으로 그걸 또 생산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 기술력을 남들이 그 불법으로 불법 복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컴퓨터에 대한 표현에 대한 부분, 내부적으로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